자, 이제 확인 설명 의무 계속 갑니다.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이건 이른바 우리 개업공사에게 면피구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개공은 조사 확인을 해서 취득의뢰인에게 이거 브리핑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단독주택이었다 이게. 단독주택에는 이제 하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 조사 갔어요. 의뢰를 받고 갔는데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배장판 다 새로 하잖아요. 깨끗이 해놓고 이제 파는데 중진량을 새로 싸겠더라 이거를. 그러면 안에서 물이 샜기 때문에 이걸 새로 했구나 라는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의뢰인한테 이거 뜯어봐라 한번 보게 물 새고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면피규실을 준 거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번엔 쓰는 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매도인 임대인이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이 중개사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자료를 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유관 체크한 다음에 다시 취득의뢰인 브리핑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불응했다. 이자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취득의뢰인이에요.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주셔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물 셀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께서 안 주십니다. 꼭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에요. 면피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브리핑하면 거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올수리다, 올수리. 이거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제 적정선에 이제 브리핑을 나가는데 손님한테 브리핑을 나갈 때도 우리가 F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M대로 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 고질해버리면 겁나서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집이 지금 노후가 되긴 됐는데 일단 도배를 새로 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누수라든가 뭐 곰팡이가 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사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브리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줄줄 새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입니다. 자,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소유자 등의 확인이 나와 있는데 소유자 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증 같은 거 함부로 요구 못 하잖아요. 그죠?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증 같은 건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증 제시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은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요.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 쓸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줘야 됩니다. 이게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 즉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번엔 거래항사 쌍방이에요. 쌍방입니다.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만 했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이전 의뢰인한테도 줘야 돼요. 같이 주는 겁니다. 다.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몇 년 보관하라고요? 3년.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인데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갑니다. 그럼 확인 설명 작성 의무의 주체.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개업공사는 이거 작성 교부 보존을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요. 근데 이 행위를 설명서를 누구도 쓸 수 있다고요? 소공사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소공사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 자체는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존은 확인 설명 작성 다 못합니다. 언제 쓰라고 그러냐면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때 작성하래요. 근데요, 실무적으로는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 입금 체크해야 되고 뭐 이거 다 정신 뭐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작성해 놓죠. 그리고 미리 작성해 놓는데 전부 다 컴퓨터 작성합니다. 컴퓨터 작성해 놓는데 미리 작성해. 근데 이론적으로는 거래계약서 쓸 때 설명서 같이 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 그 법정 서식이 있느냐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뭐 당연히 있어요. 있고요. 현재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설명서 서식의 종류가 4가지. 그래서 4가지가 물건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토지 서식,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 그래갖고 4가지가 딱 정해있고 영문 서식도 있어요. 영문 서식도. 그래서 국문 영문으로 4종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나중에 이 서식 내용 모두 쓰는 내용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럼 맞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되겠어요? 3부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쌍방 모두 해주고 한 부는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3부예요, 기본. 그럼 공동중개라면 몇 부 작성해야 될까요? 4부. 4부죠. 공동중개라면. 그래서 의뢰인들 각자 주고 개공사들이 한 부씩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부고요. 그럼 이제 3부 이상을 작성해요. 쌍방 모두의 교부에게는 쌍방 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관이 몇 년이라고? 3년. 서류 보존 2번째 나왔죠. 전속 중개약서 3년 보존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도 3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서명 및 날인이 나왔는데 서명 및 날인이니까 밋이죠, 이거. 밋. 엔드란 얘기네요. 또는이 아니에요. 밋입니다. 그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란 얘기네, 이거. 자필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이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확인 설명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 개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동중개시는 관여개업공사가 모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고 만약에 분사무소에 설명서 썼잖아요. 그럼 분사무 책임자가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중개행위한 소공 있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인사 이자는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개공이 소공이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설명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러면 이때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소공이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거 아니네요. 중개행위한 소공만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개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공이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개공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게 이제 서명 및 날인인데 이 서명 및 날인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드니까 밋이기 때문에 또는이냐 밋이냐 이제 나중에 주의할 때가 바로 여기인데 그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란 얘기거든요. 물론 도장 찍을 때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 이제 날인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걸 컴퓨터로 작성하잖아요.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설 정보망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보망 또는 K랜에서 바로 지원돼요. 그러니까 입력상을 쫙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쫙 이게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출력을 할 때 한민호하고 이름이 인쇄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인쇄된 이름에 도장만 찍었다. 그럼 위법이 아니냐? 이거 위법이에요. 인쇄된 이름에 도장만 찍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명날인이라고 그래요. 요 기명은 이 기자가 기록할 기자 아니에요, 이거. 이름명자죠, 이거. 기명날인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름이 출력돼서 나오면 여기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도 돼요. 사인을 하고 그러면 서명 및 날이 된 거예요. 된 거고 이게 기명날인은 그래서 위법인데 또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거 확인 설명서를 밖에서 수기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수기로. 그죠? 네. 컴퓨터로 안 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기 작성할 때 스탬프에 이렇게 고무인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서명 날인 칸에 쿡 찍죠. 그럼 상호 나오고 등록번호 나오고 개공의 성명 나오고 사무소지 나오고 그럼 이름이 바로 그 또 스탬프에 묻혀서 찍힐 수가 있죠. 그럼 그 찍힌 고무방으로 찍어가지고 찍힌 이름에다 도장만 찍는 것도 기명날인이에요.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자필하고.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이제 날씨가 풀리면 감독 나오거든요. 요즘 지금 송도는 계속 감독 돌고 있는데 아주 죽겠어 아주. 감독 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서류 보작이에요. 서류 보작하는데 서류 보작하면은 뭘 보냐면요. 자필한 걸 봐요. 쭉 자필한 거. 그러니까 필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실장님이 가서 갖고 와서 도장 갖고 찍고 올 수도 있죠.
바쁠 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가고 그러면 이렇게 자필을 하고 도장을 이렇게 이제 찍었잖아요. 그럼 필지가 틀린 거야. 비슷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다. 그러면 이거 뭐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때 술 취하고 술이 들끓고 이렇게 썼다. 이게. 그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자필 서명하라는 얘기예요. 자필 서명.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라. 이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건 이제 손해배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인이 할 때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설명은 아니할 말로 개떡같이 했는데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책임을 면해버릴 수 있어요. 왜? 설명서에 모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브리핑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실무적으로요. 그 계약이 이제 완결이 되면 의뢰인한테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제 서류를 주는데 일단은 그 등기상 증명서 있죠.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등본 이건 줍니다. 주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끼워서 줘버리면은 브리핑 대다수가 다 나간 거예요. 이미.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은 등기상 증명서에 다 나와 있죠. 미공시 권리만 기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들, 뭐 유치권이 있다든가, 임차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재를 해줘요. 다 설명서 기재해 주면 되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딱 줘버리면 거기에 그 물건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토지에 관한 현황, 건물에 관한 현황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그 정도 이제 교부를 해버리는데 실무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만 주고 있어요. 일단 그 정도만. 근데 그건 교부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수님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거래 계약서로 넘어갑니다.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 거래 계약서. 자, 이제 거래 계약서인데 거래 계약은 말씀드렸어요.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게 중개계약이었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등을 말한다. 이게 거래계약이에요. 이게.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우리 법 26조 제1항이 바로 1번에 실려있네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법정 필수기재 사항이 기재된 거래계약서를 3부 이상 작성하여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그럼 이제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데 뭐 이건 쉽게 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개공이죠. 개공은 작성 교부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개공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 설명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가 할 수 있다고? 소속공사는 작성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소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공도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거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 그 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중개 완성 시기 따지고 갑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다. 즉 계약 체결시다. 아니다. 중개 완성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다. 아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등기서류 교부가 완료가 됐을 때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서류 교부가 완료됐을 때다. 아니다. 등기가 이전 등기가 완료됐을 때다. 중개 완성 시점 1, 2, 3, 4번 중에 계약 체결, 다음에 계약서 작성, 잔금, 등기 완료. 계약서 작성? 등기가 완료된 때.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계약의 체결은 중개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25조 3항 설명서 작성 규정을 읽어봤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하고 한 분은 3년 동안 보존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중개 완성점은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때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중도금 잔금은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중개 완성점은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때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생각했을 때 이제 보수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중개가 완성이 계약 체결시니까 결국은 그때 보수를 의뢰인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 시점 계약 체결이에요. 그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니할 말로 아주 웃기게 돼 있죠. 약정이었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이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약의 이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 시기를 바꿔요. 이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느냐? 서식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표준 서식이 현재 없더라.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예요. 근데 우리 법 시행규칙에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예?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래계약의 종류가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표준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서식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서식을 쓰고 있느냐? 우리 공인인증서 협회 있죠? 공인인증서 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를 해주고 있어요. 협회에서. 그래서 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하고 있는데 사설 정보망들이 전부 다 이 협회에서 제공한 이 서식을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갖고 그걸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전국이 쓰는 서식이. 그러니까 이건 협회에서 일조를 일단 제공해 준 거고 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가 건물에 대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이거? 여기다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이거는요, 이거 기초 입문서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봐요, 이제. 안 봅니다, 이거. 버리는 거 그냥.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공부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니할 말로 나는 한 10년 하겠다 작정한 거예요, 이거는. 작정한 겁니다. 이거 갖고는 절대 커버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탁월한 강의라는 중개법은 다 커버를 해버리지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커버를 해버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기초입문서 이거 갖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나중에 보지도 않을 거. 이거. 많이 써놓으면 나중에 휴지로 쓰기 곤란해요. 그 색깔 막 칠해져 있어갖고. 묻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 서식이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을 이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그 사설 정보에서 지원하는 그 사항들이 입력 쫙, 출력 쫙 하면 쫙 나옵니다. 종류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가건물 표준계약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해놨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재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국토부 장관이 현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직 실무에서는 아직 이것을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어요. 서식이 지금 허접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허접하다 조금 이상했는데 실무에서 쓰는 서식하고 권리금 서식이라든가 상가건물 표준계약서가 이게 조금 실무에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약간씩 보정해갖고 이제 쓰는데 어쨌든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법정 서식은 현재 거래계약서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고. 근데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작성해줘야 되는데 문서로 작성해야 돼 이거.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여기다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9가지인데 이거 암기 다 해야 되거든요. 잠깐 읽어만 드립니다. 거래계약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누가 거래하는지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되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계약 언제 했는지 계약일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금액 얼마인지 들어가야 되죠. 그 지급일자 다 들어가고 당연히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데 물건의 인도 시점, 부동산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재수용고 하면 다 정리돼요. 그러니까 인도인식 꼭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냐, 전세권이냐, 저당권이냐,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는 게 아주 독특한데, 그 설명서 교부일자가 왜 들어가냐면요, 실무적으로 설명서가 하도 안 좋아 버릇하니까, 아예 계약서에다가 설명서 교부일자 써라! 하고, 아예 교부일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 사항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일기 사항은 후일 암기하기로 하고, 거기에 중개보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 거래계약서에 이거 서명 및 날인하는 게 맞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될까요? 세 부 이상이죠, 이거. 세 부 이상을 작성하여 이거 쌍방교부예요.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하시라고 그랬죠? 몇 년 보존한다?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5년. 자, 그래서 서류보존 3가지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 법상 서류보존 3가지. 전속계약서 몇 년이요?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3, 3, 5예요. 전속 3, 확인 3, 거래계약서 5년. 3, 3, 5.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년간 이걸 보존한다.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뭔가 안 맞죠? 우리가 서류를 편철을 할 때, 건별로 편철할 거 아니에요? 건별로 편철해서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그럼 설명서는 3년 보관이니까 같은 건인데, 설명서는 3년 지나서 뜯어서 버리고, 계약서는 2년 더 보존하고, 그죠?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3, 4, 5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작성된 이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 서명 및 날인은 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는다. 서명 및 날인이다.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주셔야 되고요. 나아가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줍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짚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 과목에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할 서류 있죠? 2가지 다 나왔어요, 지금. 서명 및 날인서는 2가지 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2가지 뿐입니다. 나머진 그럼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예요.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근데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2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감 잡는데, 쌍방교부 서면 있죠? 쌍방교부 서면. 오늘 이 부분까지 못 나올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중개 완성되면 언제나 의뢰인 쌍방에게 줘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가 3가지가 완세트로 언제나 교부돼야 돼요. 그게 하나는 계약서겠죠?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상 쌍방교부가 한 번 5년 보관이에요. 2번째 서류가 설명서겠죠? 설명서 쌍방교부하고 한 번은 3년 보관해야 돼요. 3번째 서류가 뭐냐면 공제증서. 보증관계증서죠, 이거? 기억나요? 이제 보증을 이제 조금 이따 하게 되는데, 보증 우리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증관계증서를 쌍방묘도에게 중개완성시는 언제나 줘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중개완성되면 완세트,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이 서류가 3가지가 언제나 쌍방모덱에 나가야 돼요. 완세트로.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들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서로 다른 이상 계약서 쓰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전부 다 금지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다운계약서는 실거래 금액이 5억인데 4억 5천을 썼다, 4억 8천을 썼다. 이게 다운이죠. 이게 다운입니다. 다운은 매도인이 요구할 것 같아요? 매수인이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매도인이겠죠. 왜요? 그렇죠. 양도세. 양도세 때문에 다운을 요구하죠. 업계약서가 있죠. 실거래 금액 5억인데 5억 5천에 쓰는 거예요. 업계약서. 이걸 업계약서라고 해요. 이거 5억 5천.
이거는 매수인이 요구하겠죠? 사는 사람이. 그죠? 나중에 매수인이 팔 때 양도세를 줄이고자. 그러고 보니까 양도세가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양도세가. 그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그만큼 세금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법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법이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를 많이 해버리죠.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개법에서 하나 더 맞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세법 진짜 중요합니다. 16개 아니고 저는 세법 무조건 40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씨알 데 없는 개론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죠? 개론이 40문제나 되죠, 그거? 소양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소요 공급을 우리가 실무에서 할 일이 있어요? 간평을 할 일이 있어요, 실무에서? 그 뭐하러 거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업계약서고, 이중계약서는 이제 계약서를 2장 쓰는 거예요. 실제 계약서 있고, 다른 계약서 하나 더 쓰는 거죠. 이게 이중계약서인데, 이중계약서 요즘 절대 안 씁니다. 꼭 문제가 돼요. 다운도 업도 잘 안 씁니다. 다운업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다 추적 들어와요, 이거. 추적 들어오고, 이거 걸렸잖아요? 아니야말로 홍콩 갑니다, 그냥. 한 방에 가버려요. 걸리면. 엄청 커져요, 이거. 그러니까, 다운을 썼거나 없으면, 걸리면 이거 엄청 커집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 때문에 엄청 커져요. 우리 법상 제재는 변론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걸리거든요. 허위 신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잘 안 써요. 그래도 쓰지. 갈 때 가더라도. 제가 합격자 모임은 솔직히 잘 안 갑니다. 뭐 물론 합격자 모임에 이제 우리가 수업 진행 과정에 합격자 모임이 있죠. 지난주 수요일이 합격자 발표했잖아요. 그럼 당일 합격자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전부 다 강의들 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이 합격자 모임에 참석을 못해요, 많이. 저도 그래갖고 이제 올해도 한 군데 못 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합격자 모임 가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중개법이라는 것은 합격할 때만 필요하다. 합격할 때만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중개법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일을 못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해라.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재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껐떡하면 그냥 업무정지예요. 잘 풀려야 업무정지입니다. 잘 풀려야. 그만큼 우리 법이 개업공사들 많이 올가매고 있죠. 이게. 그만큼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거짓 기재했다. 의무적 등록 취소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회의했다.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해요. 거기다가 뭐 서명날인 위반, 설명서 교부 위반 다 걸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는 중개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할 말로 겁대가리 상실하고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이중계약서 금지 여기까지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3가지, 확인 설명과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까지 다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8쪽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가 나오겠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 이 손해배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손해배상은 필연적으로 보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 법 30조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혔잖아, 의뢰인에게.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험범위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시험범위에. 원래는 우리 법에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사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도 되는데, 왜 개공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건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개행위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고, 나아가 중개행위하다가 손해입힌 부분은 보증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기관이 지급 책임을 더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공의 손배 책임은 우리 법에 먼저 적용돼요, 민법보다. 그럼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제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 30조 1항이거든요. 3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조 1항에 개업공사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30조 1항이에요. 우리 법.
그 다음 이제 30조 2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랬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의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30조 2항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재 38쪽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그래갖고 1번 업무상의 일어난 책임 이랬죠? 그래갖고 동그라미 1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라며 있어 고의도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 제한상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양괄호 2번을 보시면 사무소 제공이라는 책임이 있죠?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하겠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30조 1항과 2항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과관계라고 해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과 손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중개행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있어요. 중개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중개행위하다가 손익해야지만 우리보에 따른 책임이고 보증기관이 지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 우리보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이 퇴근을 하셔갖고 쇠주 한잔 드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 붙어갖고 지업했다. 그때의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보에 따른 책임이 아니에요. 중개행위하다 입힌 게 아니죠. 근데 손님하고 중개사무소에 상담을 하던 중에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고집 피우고 있어요, 이거. 그죠? 보다 못한 우리 개공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의를 접했어요, 그냥. 이거를. 그럼 이것은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업무 관련성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중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잠깐만 떠들려 보면요. 그 경매행위 있지 않습니까? 경매행위가 과연 중개행위냐? 경매행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업공사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고 취득의 소개를 알선을 해주고 입찰 대리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면 입찰 대리를 해준다. 권리 분석을 해준다. 이건 소개예요, 아니에요? 소개 아니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를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라고 그랬죠. 중개사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매행위는 중개가 아니네요. 근데 우리 판례는 경매행위하다가 손익했잖아요. 이것도 중개행위하다가 손익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만약에 권리 분석을 잘못해 줌으로써 손익해버렸다.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근데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해 그러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입혀야지만 이 손해배상 책임, 이 보증기관의 지급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 입혔다, 의뢰인에게. 이것은 보증기관 지급 책임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고 못하니까 결국 우리 판례가 경매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일단. 그럼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이거 일부를 했다는 얘기죠. 과실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의는 우리 민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 아니야말로 진짜 더럽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했다는 얘기. 일부러. 알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알면서는 악이고. 그죠? 비슷한데 이거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과실은 우리 민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이를 모르는 심리 상태. 이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실수로. 맞죠? 그럼 고의 과실을 민법학자는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귀책사유라고 해요. 귀책사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그러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요. 과실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죠? 이게 과실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입혔다. 사무소 제공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A의 중개사무소인데 여기서 갑과 을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 거래를
A가 거래시킨 게 아니고 B라는 자가 와서 거래시켰던 거예요. 그랬다가 갑과 을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럼 사무소 제공했던 A죠.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왜 이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일단은 원래 취지가 그거였어요. 이 갑과 을은 이 사무소에서 거래했죠, 지금. 그러니까 A의 타이틀을 신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신뢰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근본적인 목적은 이 기준을 둔 이유가 무등록업자 있죠?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B가 무등록업자라는 얘기죠. 이자에게 빌려갖고 거래를 여기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갑과 을은 A 사무소에서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죠, 지금. 근데 무등록업자가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무등록업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손해 입게 되죠, 이거? 피해를 입게 되니까 결국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개공이 중개기 장소를 제공했어요, 사무소를. 그랬다가 당사자가 손해 입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고소장이 다 뒤집었습니다. 이때는 개공에게 고의과실을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A에게 했을 때 나는 이거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무소지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는 확정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있고요. 나아가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 간의 관련성이 상당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통설과 판례예요. 그래서 이걸 상당 인과관계서라는 거예요. 이건 뭐 형법에 잠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주 미운 놈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살인의 고의를 갖고 너 죽어라 하고 뺨을 때린 거 그냥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이자가 진짜 사망해버렸어요. 뺨을 때렸는데 뺨 때렸고 사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무슨 신체적인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래갖고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뺨을 때는 네가 사망했다. 그럼 과연 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를 처벌하는데 예. 절대로 없었다고 말을 하지요. 물론 그러죠.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검사가 증명을 해버리면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라고 증명을 하면 그 고의를 전부 다 검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서 뭐 흉기를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근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사망이란 결과를 가져왔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죽음이란 결과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자의 특이체질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행치사 정도 그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지 그 살인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인과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원인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되더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관계가 인정돼야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복부를 가격했다. 근데 이자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럼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복부를 가격하는 행위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그저 요즘은 애들 뭐 군에 가갖고 뭐 안 맞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지. 그죠? 지금도 맞는데요? 당나라 군대 아니야 거기? 요즘 신병들 무서워갖고 아주 그 고참들이 못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가슴을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가슴을 많이 맞는데 가슴은 티가 안 나니까 이게. 근데 가슴 때릴 때 꼭 물어봐야 돼. 그냥 치면 안 됩니다. 뭐 개머리 파는 법 막 치고 그러는데 승질나면. 그 가슴, 이 새 가슴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튀어나온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딱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근데 새 가슴들이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가운데 뼈가. 이렇게.
이걸 새가슴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 늑골이 약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걸고 있잖아요, 둘이. 근데 그걸 잘못 치면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비뼈가 피를 찔러갖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가슴들은 절대 가슴 안 때려요. 엎드려 받쳐갖고 푸시업 한 300개씩 하지. 이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하면 치사에 이르기 때문에 폭행 치사로 처벌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요즘 뭐 그래서 근데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교련 수업이 있어요. 교련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나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군대를 상당히 이제 겁내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를 우리는 그렇진 않았죠.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교육을 받았고 대학 가서는 입영을 또 했잖아요. 1학년 때는 문무대 갔다 왔고 2학년 때는 전방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는데 요즘 애들은 아주 저희 집에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4학년 때인가 지나간 얘기지만 그 아들내미하고 지엄마하고 둘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내미는 매년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이 죽거든. 그러니까 얘는 군에 가면 죽는지 알아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군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엄마 하는 소리. 너 내가 안 보낼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갖고 둘이 아주 잘하고 있다. 보내서 뺑뺑이를 돌려버려야 된다고 그냥. 이게.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지. 너 마마보이를 만들어라. 마마보이를. 진짜 그래갖고 진짜 아냐면 내가 잘못 지킨 거지만 마마보이. 모든 결정을 지 엄마가 다 해줘. 에휴, 답답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또 군에 가기도 힘들다면서요? 요즘 애들 진짜 고생합니다. 우린 그냥 그 신검 받고 다음에 바로 입영이 됐는데 나는 1월에 갔어, 1월달에. 1월달에 가갖고 손등이 다 터졌는데 1월달에 가갖고. 그래갖고 어쨌든 그 신검 받고 나서 바로 이제 1월달에 바로 첫 끼로 들어갔죠,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요즘 애들 이제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서 군기가 많이 빠져 있어. 얘가 왜 군대를 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남들이 가니까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런 사상교육 확실히 받았잖아요. 김일성의 머리에 뿔난지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게 어쨌든 그래도 뭐 세상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역사교과서가 뭐 그래야 뭐 나라가 바라산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 양반 딸이 자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성립 요건이었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그러니까 그 개공에게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거, 사무소적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손해가 나한테 발생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모두 증명을 해야지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라고요?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전부 다 증명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이거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를 공부하는데 소멸시효. 그 소멸시효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나눴던 3년이에요. 3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줘야 되고요. 중개 행위 시점 있죠. 불법 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은 30조 1항과 2항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상 손해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하나여 공인인사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아니거든요. 정신적 손해 입었대요. 의뢰인이. 개공의 중개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자료로 위자료. 이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위자료예요. 바로 이게.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게 안 되게요? 적용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니까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그럼 이때는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기업공사는 우리 법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민법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책임을 져야 되니 거래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손해배상이에요. 다만 우리 법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되고요. 그럼 이러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됐는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 없다 오리발렘입니다. 의뢰인이 피해 입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에게 보증을 설정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보증 설정은 이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니까 선택의 의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보증 설정 의무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죠, 뭐. 천천히 하지, 뭐. 내일이 또 12월 달이죠? 네. 11월 달 금방 가죠? 네. 금방 안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가신다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